먼저 제가 쓴 페이퍼에 첫머리를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실스님 보선 대화상과 월우 주지스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관의 나이로부터 서산대사님의 조남을 들었고 대학 시절부터 이미 삼가 구감을 통독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사구를 몇 개 얻은 것뿐이었고 그 살아있는 대사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요번 대응사 두 스님께서 강권하셔서 청어당 집과 선가구감, 유가구감, 도가구감 그리고 선교석, 선교결을 완심하면서 서산대사께서 증득하신 혈이야말로 조선 불교의 정맥이며 조선 민중의 해맥이며 인류 미래의 대맥이라는 것을 각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내면적 깨달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나아가 서산대사의 재향은 국가의 대제로서 봉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가구감이라고 하는 조선 불교의 최고의 작품이 서산대사께서 쓰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생각하면 대강 그렇잖아요. 이거 원효, 그러면 원효라는 스님은 통일신라 초기, 그러니까 신라 초기에 불교가 아주 극성할 때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원새벽효. 그렇죠? 효가 새벽효란 말이에요. 원효. 아시겠어요? 예, 효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밝아오는 기운이요. 그래가지고 고려 말쯤 오면은 보조라고 있어요. 보조 진울스님.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송강사 여기가 그 진울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보조는 뭐예요?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쬐다. 그러니까 조라는 거 이게 쬐일 조자 아니요? 쬐일 조자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항상 교상판석을 할 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다가 대낮에 하셨다가 저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화엄을 아침으로 놓기도 하고 어느 교판에 따라서 저녁으로도 놓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원효 스님이 여기 이게 새벽효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가 뜰 때쯤인데, 그 새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면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 예? 이게 꼭 고려말에 해당되는 말이 여말에 뭐 정확하게 말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해가 어디로 뉘엿뉘엿해요? 서산으로 뉘엿뉘엿할 때 여기 서산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러다가 아예 이제 져버릴 때 경헌이 망공이니 허공이 들어가. 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 우연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 조선 불교사의 대흐름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새 보면 맨 허자 공자가 많아요. 무자도 많고. 근데 그래서 서산이 옛날에 그 서산의 뉘엿뉘엿 그저 이 불교가
뉘엿뉘엿 할 때 초라한 사상이구나. 난 과거에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산을 내가 모독했어요. 서산 스님을 대학교 때 지금 참 아깝지만 젊은 나이에 돌아간 일지 스님이라고 있어요. 일지 스님하고 선승인데 아주 착실한 우리 자명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법대 나오고 아주 씩씩한 법성 스님. 법성 스님이 지금 어디 있나 지금? 화순에 지금도 있어요? 법성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같이 좀 이 선가구감을 선생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세 스님하고 나하고 저 양평에 산하사라고 있어요. 그 산하사에서 호젓하게 그야말로 그때 산하사 거의 폐차리나 마찬가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하사에 그 군부를 떼고 그 토굴에서 우리 넷이서 선가구감을 내가 그때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뭐 별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근이 낮으면은 낮은 수준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두 스님께서 나한테 당신 반드시 이 서산대사 오늘 재양을 하니까 이거를 와서 해. 그 내가 옛날에 읽긴 읽었지만 별로 꽂히는 게 없던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깊게 읽어보니까 이건 대단하다. 에? 진짜 이 서산이라는 분이 이게 뉘엿뉘엿 서산이 아니고 나는 원효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원효라는 분은 그야말로 대승기실론으로부터 뭐 십지론 뭐 유식 무슨 이 안 섭렵한 데가 없이 그 해동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조선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저수를 남겼지만 서산이라는 분은 선가구감이라는 책 기본은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기본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는 그거 한 권인 듯이 보이는데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원효하고 누구나 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 근데 요번에 들여다보니까 서산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 원효보다도 더 위대한 데가 있다. 여러분들 말이죠. 아까 우리 어느 스님인가 그 오도송을 이렇게 낭독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사실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잘 모르는데 머리가 휘어진다고 백발이 되잖아요. 사람 늙으면 머리가 휘어진다. 발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휘어진다고 마음까지 휘어지는 건 아니다. 여기 휘어진다는 말 속에는 골빈당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백이라는 게 비워진다.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다고 마음까지 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거는 옛사람들이 일찍이 다 누설한 것이다 말해버린 것이다 그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들은 많이 했는데 지금 한 소리에 개성을 들은 거죠. 꼬끼 이게 꼬끼 닭이 여러분들 새벽에 우는 줄 아는데 이 대낮에 더 잘 울어요. 하루 종일 우는 양을 보면 낮에 많이 운다고. 그런데 지나가는데 이 꼬끼 하는 소리를 지금 들으니까 장부 능사필이라
장부로서 내가 대장부로서 내가 살아왔는데 장부로서 능한 일은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장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능한 일은 이미 마쳤다. 여기 뭐냐면 이게 진짜 깨달음의 경지로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후더 쯔자다 이 중말로 그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호련히 자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자가라는 거는 내가 깨달았다 얻었다고 하는 게 딴 데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더라는 것은 나에게 원래 있던 것을 내가 호련히 얻으니 도우도라는 거 중말로 이게 백화인데 백화적 표현인데 두두라는 거는 모두 그냥 괴물들 모두가 사물들 모두가 그냥 이게 보이는 대가리 모든 것이 지처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그냥 이것일 뿐이다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다. 이게 여여한 세계를 여러분들 이제 불자들이니까 여여라든가 이런 말은 일여라든가 이런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천금 보장 여기 있잖아요. 천만금이 된다고 하는 여기 보장이라는 건 보통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하나의 빈 종이일 뿐이라. 하나의 빈 종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기계가 이 양반에 대한 인생 이야기는 내가 다음 더 자세한 저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이 사람이 창화 사람이요. 창화라는 게 지금 서울의 파주 근처예요. 파주. 여기 파주가 옛날부터 굉장한 고향인데 여기서 6대조 할아버지까지 살다가 6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안주가 아십니까? 여기 여기 저 압록강이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잖아요. 여기쯤이 안주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와. 평양은 요 밑에 있고, 여기가 안주라는데요. 안주. 안릉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안릉이라는데 이 사람이 원래 안주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의 속성은 완산 최씨라고 그러니까 전주 최씨라고 봐야지. 전주 최씨고 그 어머니는 김씨인데 그 무슨 김씨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분은 천하의 한량이요. 그래가지고 매일 뭐냐면은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고 시를 안 짓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한학이 대단한 거죠. 심은데 그 어머니라는 분은 한남 김씨인데 그냥 매일 남편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끊지 않고 매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 양반 집에 사방에서 술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집만 가면 술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술이 맛있으니까. 술이 떨어질 때면 여자가 그 술을 1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겉으로 한 번도 온색 이 화낸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다. 자기 어머니는 이 서산대사가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비를 말한 적이 없고 타인에게 시비를 말한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는 얼굴에 온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참 착한 애가 그렇게 안주해서 잘 컸는데 아이고 9살 때 때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가야 이게 57세에 쓴 자기 부모 제문에 나와요. 아가야 그 3번을 외치시면서 소리치시다가 절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에 아버지가 자기를 꼭 껴안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싸늘한 시체더라는 거예요. 얘를 껴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내가 그 제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나서 10살 때 그야말로 천의 고아가 됐네. 근데 그 당시 그 이사증이라는 사람이 안주의 고을 원님이었는데 얘가 워낙 똑똑한 애라고 그러니까 얘를 불러다가 딱 보면서 그 어린 것한테 10살짜리 어린애한테 운을 딱 줘요. 처음에 준 것이 사자를 줬어. 이 석양의 이 사자. 그러니까는 이 꼬마가 10살짜리 꼬마가 향응 고각 일초사요 하고 딱 썼어요. 사자를 주니까 향기가 어린 높은 누각에 바로 해가 뉘엿뉘엿 걸려 있다. 이렇게 딱 됐단 말이야.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자를 줬어. 꽃 화자를 주니까 천리강상 설약화라. 천리강산을 뒤덮은 눈이 꽃과도 같더라. 그러니까 이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이 10살 먹은 놈이 이렇게 그냥 운을 대면은 착착 시를 쓰니까 이 서산대사는 우리가 불가에서 논하기 전에 한학의 아주 대가요. 내가 보기에 이만한 정말 대가를 찾기가 어려워. 근데 그래가지고 이 이사증이라는 사람이 그 뒤로 서울로 부임을 해요. 서울로 부임을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성균관에다 이 사람이 빽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이 이사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임꺽정 난을 제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성균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억지로 자격이 안 되는데 거기 있게끔 거기서 공부하게끔 빽을 써가지고 성균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2, 3년을 지내는데 얘가 성균관에서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서울대학을 12살 이 꼬마가 12살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학생들하고 놀래니 그거 되겠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 그러고 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동대문 밖에다가 서당을 지어가지고 얘를 거기다 공부를 시키게 돼요.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3년을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율곡과는 달리 이 사람은 떨어져요. 내가 보기엔 서산은 그 정말 학문에 이 경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떨어지고 나니까는 그 선생이 호남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해남하고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양반이 와요. 그래서 그 서당 선생이 호남으로 훌훌 떠나니까 얘들끼리 공부하다가 야 이거 우리 이럴 거 아니라 한 6명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선생님 찾아서 우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일로 와요. 그런 게 지리산. 그때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류산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류산을 오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이 두류산에서 이 뭐 화엄동 이게 화엄사 있는 데죠. 이게 좀 연곡동, 칠불동 이 칠불암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동, 연곡동, 칠불동, 의신동, 의신이라는 거 있습니까? 의신 있어요. 그 다음에 청학동. 그래서 반년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노인이 얘를 보더니 그 여러 명 6명이서 이게 한 패거리가 다 댕기는데 얘를 보고 딱 보더니, 야, 너는 귀골이 청소하고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너야말로 과거를 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돌려 어디다가 이거 대단한 얘기요. 마음을 과거 급제할 생각 말고 심공급제할 생각을 해라. 문자 급제를 하지 말고 심공급제를 하는 데다가 네 인생의 마음을 돌려라.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심공급제란.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대사님 저는 뭐 말씀은 못 알아듣겠다고. 심공급제라는 게 뭡니까? 너한테 그걸 설명하기 정말 어렵구나.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때 뭐냐면 그거 설명 어렵다. 그러면서 이 양반한테 전등록, 선문염송,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죽으라고 이 경전을 읽었는데 이려 조양이야 그랬어요. 내 인생의 가려운 데를 박박 긁어주는 것 같았다 그래. 그럼 기뻤던 거지. 응? 그러고 나서 18세에 그 지리산에서, 그러니까 이 근처에 어디 지리산인데 여기 이 해남 이쪽으로도 많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미. 그러고 나서 18세에 탁 이게 오도송이, 여기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오도송이라고. 홀문 두 제창외 만한 춘산 진고향이라. 호련히 창문 밖을 보니까 소쩍새가 꾹꾹 하고 우는데 눈에 가득한 저 봄산이 다 내 고향이로구나.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경지인데 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영시를, 내가 이걸 해설을 하는 것보다는 영시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영시를 써놨는데, 안개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 성숙시키는 태양의 절친한 친구여, 태양과 공모하여 초가집 초마를 감은 덩굴진 포도나무에 열매로 짐지우고 축복하고, 이끼 낀 오두막집 나무들을 사과로 휘어지게 하고 온갖 열매를 속까지 익게 하고, 박을 부풀게 하고 개암 껍질을 달콤한 인으로 살찌우게 하고, 늦게 피는 꽃들을 벌들을 위해 더더욱 피게 하는, 마침내 벌들이 따뜻한 날들이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할 때까지 여름이 끈적끈적한 벌집들을 넘치게 하였기에. 이게 존 키츠라는 사람, 영국 로만티스트 시인의 가을이라는 노래인데,
나는 이 경지가 상당히 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그 개송을 하나 더 지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흡수, 물 깃고 돌아오는, 이 사람이 항상 그 물동이로 이렇게 지게로 물을 날랐던 모양이죠. 물을 깃고 돌아오는 길에 호련히 머리를 돌려보니 청산이 무수히 흰 구름 속에 가렸더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거는 알렉산더 포프의 에세이 온 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같은 경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를 또 인용합니다. 모든 자연은 오직 그대 모르는 예술, 모든 우연은 그대 보지 못하는 섭리, 모든 부조화는 이해되지 못한 조화, 모든 부분적 악은 보편적인 선, 그리고 교만과 이성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진리는 명백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이다. 하나의 그 여여의 세계를 그 영국의 시인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대사께서는 불과 지금 18세의 나이에 이러한 오도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이 개성을 짓고 스스로 머리를 자릅니다. 청발을 나는 그때 잘랐다. 그러가면서 하는 유명한 얘기가 영위일생 치애하니요 시부작 문자 법사라. 그거예요. 내가 일생 아주 바보스러운 놈으로 살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결코 문자의 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문자 법사는 내가 되지 않아. 여기 이 양반이 한 유명한 얘기가 문자 법사는 되지 않겠다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선대사를 수계사로 하고 석희법사, 육공장로, 원각상좌를 증계사로 하고 영관대사, 승인장로를 전법사, 양육사로 하고 도솔산의 항목대사에 가서 인가를 받았다. 그렇게 하고서 지리산 삼철굴이라는 데서 세 여름을 보냈고, 대승사에서 2여름, 그 다음에 의신, 원통, 원저감, 은신암, 제암들을 내가 여기서 세 춘추를 보냈다. 그러고서 쓴 시가 여기 이제 보통 그 오도송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내가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자 간단하게만 임진왜란이 몇 년도 났어요? 1592년 4월 13일 날 이놈들이 뭐 그 전에 부사 김성일이니 황신이 뭐 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뭐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는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신들만 있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건국 이래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려만 해도, 고구려 그러면 그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고구려는 문제 없습니다. 고려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려는 보통 한번 군대를 일으켰다면 20만 대군 30만 대군 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할 때 고려 그러면은 조선 왕조는 대단하고, 그 조선 맨날 드라마에 조선 왕조만 나오니까, 그 전에 고려 그러면 고려는 아주 뭐 그냥 옛날 초라한 나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8만 대장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그 누가 어떻게 갖겠다고 그래요? 네? 몽고 침입하니까 그거에 부처님 원력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거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전쟁이 막 포화가 6.25가 났는데 6.25의 이 침략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불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요. 이게 이상한 말이요. 근데
그 불사를 한 내용이 절을 짓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 건물은 다 그냥 타고 없어지는 판에 그 뭐 때문에 짓겠어요. 근데 이걸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당대 전 세계 송나라고 모든 거란이고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삼장 체제를 갖춘 위대한 장경이에요. 근데 몽고 침입에 그거 이렇게 쫓기는 나라가 그거 하고 있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팔만대장경을 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보통 이런 소나무로는 안 돼요. 이런 침엽수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나무 질도 화렵습니다. 이게 벚나무 계열의 나무인데 이게 많지를 않아요. 팔만대장경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세계 불교가 20세기에 연구되는 이 세계 불교의 원전이 다카코스 준지루라는 일본의 학자가 대정대장경이라는 걸 편찬을 했는데, 그 대정대장경의 저본이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불교학의 모든 연구가 우리 팔만대장경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6.25 때, 지금 6.25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영 백과사전보다 더 위대한 사전을 편찬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 실력으로 대영 백과사전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면 그때 어디겠어요? 현실적으로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고려는 당대 미국보다 더 센 나라였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야. 그걸 팔만대장경이 입증하고 있는데 왜 역사를 그렇게 개판으로 쓰냐 이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킬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어떻게 판각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강화도에서 그거 판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 실어 나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사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대국이었는지, 조선 왕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나라들이에요. 그 배경은 불교 문화가 있고 불교의 신심이 있고 불교로 유지된 우리 민족의 그 어떠한 삶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가 지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런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고려의 탱화들의 사이즈가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런 사이즈들이. 고려 탱화 그러면 그 정교하고 사이즈와 이게 전부가 당대 최고예요. 당대 최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나라가 조선조에 너무 초라하게 된 거야. 이 선조 때 오면은.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 선조 때 보면은 이 서산대사가 내가 아까 원효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상하게 지금 선조라고 하는 임금은 참 못난 임금이죠. 근데 단순하게 못난 게 아니라 시문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요. 선조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어필 보면은 그 당시 선조를 평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편견이지. 뭐냐면 선조는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서자예요. 최초로. 그래서 서출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집안의 서자들이 그 제사 지낼 때 거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 이 서자들의 서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됐어도 자기가 서출이라는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이 서출들의 컴플렉스가 이게 잘 풀리면은 그야말로 좋은 사람들도 나오죠.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북학 뭐 박재관이 이런 유득공인이 이런 아주 위대한 학자들도 나오지만 이 사람 보면은 남을 인정을 못해요. 이 서출의 이 옹졸함이라고 하는 게 타인을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곡도 화끈하게 밀어주든가.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여러분들 율곡이니 정철이니 퇴계니 뭐 여러분들 정열입이니 뭐 이발이니 뭐 그 당시 말이에요. 이 조선 왕조가 인물이라는 인물이 다 꽃을 필 때예요. 선조시대가. 이 선조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지. 전쟁이 날 우리나라의 역사가 전쟁 날 이쯤에 우리나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꽃을 폈는데 서산이라는 분이 자라난 지적인 풍토가 그렇다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대지식인들이 그냥 막 솟구칠 때요. 그런데 1592년 4월 13일 날 그 전에 이놈들이 저 지금 규슈에 가보면은 거기 엄청난 제후들을 전부 다이묘들한테 배를 각출해가지고 군대들 각출해가지고 몇 달을 준비했다고. 거기가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다 오게 해가지고 출병. 그래가지고 이 배가 떴는데 그야말로 새카맣죠. 바다를 그냥 현해탄을 메고 들어오는데 2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상상도 못하고 있었고 군대도 없는데 이 부산의 앞바다에 오는데 그 당시 그 정발이라는 부산 첨사 골프 치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때 뭐 사냥 가서 저기라니까는 골프 치는 거랑 마찬가지지. 골프 치다가 바다를 보니까 이거 웬일이요? 웬일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 앞바다 동네 부산 앞바다에 왔는데 이놈들이 그 규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많은 배들이 오는 데만 20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20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왔거든. 새벽 일찍 떠나가지고 왔으니 현해탄이 오죽 저기 합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이고 뭐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죠. 배에서 그 부산 앞바다에 새카맣게 배를 정박하고 잤어요. 정신없이 잤다니까. 그런데도 이발이라는 사람은 뭐 쟤들이 뭐 통신사가 저렇게 많이 온 건가 이지랄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날 밤에다가 거기다 화공만 해서 다 전멸하는 거예요. 불화살 쐈으면 다 전멸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래성을 갖다가 송상현 부사가 뭐 내 모가지 자르는 건 내 모가지 저기에도 기른 내줄 수 없다고 유명한 얘기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4월 13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 15일 날 동래가 점령이 되고 그러면서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지없이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4월 28일 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다리다 그 전까지 앉아가지고 이 선조가 거기 궁전에
그 무슨 저 근정전에 앉아가지고 점만 치고 있었어요. 뭐 달점을 치고 별점을 치고 그러면서 하고 있다가 28일 날 신립장군이 무너졌다. 당금대에서 다 몰살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토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몽진이요? 몽진은 그냥 토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한번. 왕이 그렇게 이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평양으로 일단은 잡아서 도망을 가는데, 개성으로 해서 저쪽 가는데, 내가 긴 얘기 안 해.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 토끼는데 지방 방백 수령들은 어떻겠어요? 왕이 종묘사직을 벌이고 가는데 우리도 토끼자. 당시 임진왜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버리고 가는데 어느 놈이 나라를 책임지겠냐고. 방백 수령이 다 토끼입니다. 아유, 그거 난 몰라. 관아에 나와서 출근하겠어 이놈들이? 나라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이 임진왜란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